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칭기스칸 이전의 유목제국의 역사 첫 번째 시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대제국을 이루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칭기스칸의 몽골이죠. 몽골 대제국인데 가장 큰 영토를 이루었는데요. 몽골 이전에 좁지 않은 유목제국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초원지대에 수많은 유목민족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민족들은 커다란 제국을 이루게 되거든요. 자, 그런 제국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고요. 유목민의 관점으로 중국사 보기라고 제가 부제목을 달아놓았습니다. 이렇게 북방의 유목민의 관점으로 또 중국사를 바라보게 되면 기존의 중국사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통찰들을 또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북방의 유목민들이 수많은 유목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국을 이룬 종족들이 있었는데요. 그 유목민들이 제국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갖춰야 되는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산에서 힘을 갖추고 초원으로 내려와라. 자, 몽골 초원을, 몽골 고원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요. 수많은 산지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몽골 초원으로 먼저 나아가기 위해서는 산지에서부터 힘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몽골 초원이라는 이곳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낭만적으로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말 그대로 본능적인 생존 욕구가 지배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힘에 있어서 준비되지 않고 초원으로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요, 누군가 강력한 힘을 갖추고 산지에서 초원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몽골 초원 주변에 산지에 붙어 사는 수많은 유목민족들이 복속되거나 또는 연명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우신데요. 자, 이 지도를 바라보시죠. 이게 지금의 몽골인데요. 몽골 초원과 거의 일치하죠. 자, 서쪽에 보면요 알타이 산맥이 있고요. 동쪽에 보면 싱갈린 산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쪽 동서로 보게 되면 알타이 산맥과 싱갈린 산맥 그 가운데가 몽골 초원이고요. 북쪽으로 보면요 바이카르 호수가 보이죠. 이 바이카르 호수하고 고비 사막 사이가 바로 몽골 초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도를 보시면요 산맥들로 둘러싸여 있고요. 그 몽골 초원 안에도 산맥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타이 산맥, 한가이 산맥, 켄티 산맥, 또 싱갈린 산맥 이런 산맥들이 있고요. 남쪽으로 보면요 또 산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몽골 초원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이곳을 지배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산지에서부터 힘을 갖추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몽골 초원에 힘의 공백이 생기거나 몽골 초원이 비게 되면 누군가 준비된 민족이 이 몽골 초원으로 나아가서 몽골 초원의 새로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끝없이 반복되어져 왔던 것이 유라시아 초원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A라고 표시된 지역은요. 돌궐과 관련이 있습니다. 투르크요. 이 투르크는 원래 텐시안 산맥 쪽에 원래 원주지가 있었는데 한가이 산맥에 있는 산으로 가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한가이 산맥에 있는 이 산에서 자리 잡고 힘을 얻어서 몽골 초원을 지배하게 되고요. 여기 B라고 써져 있는 것은 선비족 행적입니다. 선비족은요. 싱알린 산맥 위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몽골 초원에 힘의 공백이 생기자 점차 몽골 초원에서 살다가 밑으로 내려와서 자, 여기가 낙양인데요. 낙양의 자리를 잡으면서 5, 16국 시대를 열죠. 중국에서 16국 시대를 엽니다. 그래서 점차 싱갈레 산맥에서 몽골 초원을 거쳐서 남쪽 중원까지 내려오게 되는 것이 선비족들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C라고 적혀 있는 이 지역은 몽골과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몽골 제국이요. 원래 몽골 제국은 자, 싱갈린 산맥 서북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가 점차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여기가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산이거든요. 보르칸 칼톤 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칭기스칸의 조상들이 자리를 잡고 그리고 여기서 점차 세력을 키운 다음에 몽골 초원으로 내려와서 몽골을 지배하고 세계로 뻗어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목민들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초원에서 산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사실은 초원에 살기 이전에 산지에서부터 힘을 키워서 점차 초원으로 밀고 내려오는 양상, 이것이 몽골 초원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유목 제국이 성공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요. 영웅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몽골 초원은요. 굉장히 살기가 척박한 곳이죠. 그래서 배신과 음모,
살기 위한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배신과 음모가 난무하는 그 초원의 유목민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그 배신과 음모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탁월한 영웅적인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더 탁월한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칭기스칸의 리더십이 각광받는 이유가 바로 그런 배신과 분열과 갈등 상황에 있었던 몽골 제국을 통합하고 신뢰의 관계로 그것을 바꿔놓았다는 것이 칭기스칸의 위대한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북방의 유목민들이 대제국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로 굉장히 탁월한 영웅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흉노의 묵툭선도라든지 몽골의 칭기스칸이라든지 이러한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목민들이 유목 제국을 이룰 수 있는 성공 조건 세 번째는요, 굉장히 중요하죠. 서역의 무역로를 장악하라. 자, 이것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몽골 초원은 원심력이 작동하는 공간입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 최종적으로 안정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후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제가 한 동영상에서 강과 쪼드를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강은 이상기온에 따르는 굉장히 집중적인 가뭄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고요. 쪼드라고 하는 것은 그 가뭄 뒤에 불어닥치는 그런 혹독하게 추운 날씨를 말하죠. 이런 것들이 거의 십수년마다 한 번씩 반복해서 몽골초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몽골초원 자체에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몽골초원에 일단 정복을 하면 몽골초원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원심력이 작동합니다. 원심력이 작동한다는 것은 그 몽골초원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탈과 또는 교역이 필수적으로 외부에 나가서 무엇인가를 뺏어오지 않으면, 또는 외부에 나가서 뭔가 교역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목제국을 이루기 위해서, 유목민들이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원의 서역으로 향하는 서역의 무역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은 도시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몽골 초원과 유라시아 초원에서 유목민들이 거대한 제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성공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유목 제국이 성공하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 네 번째 조건은요,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유목민들이 살고 있는 북방에 커다란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남쪽에 있는 중국과의 경쟁을 이겨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중국이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쪽에 중국이 강하면 중국에게 위협을 받기 때문에 서쪽으로 가거나 또는 동화되거나 아니면 중국에게 멸망당하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중국이 초원의 밑에 중국이 약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반대 현상이 나겠죠.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들과 융합하거나 아니면 정복하거나. 그래서 북방의 유목민들을요, 크게 나누면 남쪽의 중국과 융합을 위주로 삶을 영위해갔던 제국들이 있죠. 가령 선비족 같은 종족입니다. 그래서 선비족은 후에 수나라와 당나라의 지배계급을 형성하게 되죠. 오히려 또 자기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중국을 지배하는 정복민족들이 있습니다. 이 정복 유목민들은요, 몽골족이나 거란족이나 여진족, 이런 유목민들은요, 정복 유목민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아무튼요, 중국의 상황에 따라서 유목제국의 성패가 많이 좌우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몽골 초원에서 가장 먼저 대제국을 이루었던 종족이 바로 흉노족이죠. 기원전 3세기 시작을 해서요, 기원 후 3세기까지 그 이름이 유지되었었는데요. 자, 이 그림이 흉노가 전성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고조 유방이 세웠던 한나라의 버금가는 강대한 유목제국을 위에다가 구축을 해놨었죠. 전한시대에는요, 흉노의 세력이 오히려 한나라를 압도했었죠. 물론 한무제 이후에 반격을 당해서요, 그 뒤에는 세력이 양분되고 약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50년경에는요, 한무제에 의해서 강하게 도전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 이후에 기미 정책으로 인해서 흉노가 분열을 하게 되죠. 자, 먼저는 동흉노하고 서흉노가 분열을 했고요. 서흉노는 서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동흉노는 이후에 북흉노하고 남흉노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장성, 즉 만리장성 밑으로 남흉노가 내려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분열을 하고 있는데요.
그 위쪽을 가만 보시면 선비족이 보이죠. 선비족은 이제 북방에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원래 싱할린 산맥 북쪽에 있었다라고 아까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북흉노와 남흉노가 분열되고 약화되는 사이에 원래 선비족은 흉노족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가 흉노 분열기에 점차 남하해서요 몽골 초원에서 우월적 경쟁을 하다가 4세기경에요 특이한 모습을 보입니다. 4세기경에 중국이 분열되고 혼란되고 약화되자 중국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도는요 삼국시대 직후에 위초고 삼국시대 직후에 이 중국이 서진으로 통일이 되어지죠. 그때 북방을 보게 되면 많은 여러 유목국가들이 있습니다만은 선비가 몽골 초원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요 이 서진이란 나라가 서진이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권력이 4분 5열 되니까 이때 선비족이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4세기 이후에 선비족이 남하하는 그 시기를 일컬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중국사에서 516국 시대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316년에 북위가 설립될 때부터 그 다음에 581년 수나라가 중국을 모두 통일할 그때까지를 일컬어서 우리가 516국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시대의 특징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호한융합 시대다. 자, 호라는 것은 북방의 유목민을 말하고요. 한나라는 남방의 농경민을 말하죠. 그래서 북방의 유목민과 남방의 농경민의 결합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아주 화학적으로 잘 결합돼서 굉장히 차기적인 문화로 굉장히 활발한 국제적인 문화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문화의 전성기 꽃을 피웠던 나라가 바로 당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가장 당나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이 당나라가 선비족이 지도했던 선비족의 리더십이 있었던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선비족이 남하하면서 자신들의 일정한 정체성을 유목민으로의 정체성을 내려놓고요. 적극적인 한화 정책, 혼인 정책을 펼치면서 정치 문화적으로 융합을 시도해서요. 아주 특이한 호한 융합 문명이 탁월하게 작동을 해서 동아시아 문명을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516국인데요. 북위가 선비족의 한 분류인 탁발 선비가 세운 나라고요. 그래서 북쪽을 통일하고요. 남쪽은 서진 이후에 지지부진한 한족들이 지배를 하고 있다가 589년에 수나라가 통일하고요. 618년에 당나라가 재통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수나라와 당나라는 선비족이 중국에 동화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융화 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냈던 그런 아주 특이한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유연인데요. 이 유연이라는 나라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선비족이 밑으로 내려왔다고 그랬습니다. 선비족이 밑으로 내려오니까 몽골 초원이 다시 힘의 공백이 생기죠. 그래서 유연이라고 하는 유목족이 몽골 초원을 지배를 합니다. 그때가 4세기에서부터 6세기경까지 지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유연에는요 특별하게 강력한 리더십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몽골 초원을 지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강력한 대제국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유연이 몽골 초원을 지배하고 있을 때 남쪽에는 선비족을 비롯한 여러 유목민들이 북쪽을 지배하고 있었고요. 남쪽은 유목민들에 의해서 쫓겨난 한족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분열 관계를 풀어내고 통일을 했던 나라가 바로 수나라 당나라인데요. 지도급들은 선비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비족들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융합을 해서 새로운 어떤 문명을 만들어낸 것이지요. 자, 유연이 아까 말씀드렸을 대로 유연이 그렇게 강력한 대제국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몽골 초원을 지배하기도 했지만 그래서요 돌골에 도전을 받습니다. 유목민 가운데 인류 역사에 강력한 영향을 끼쳤던 두 종족을 고르라고 한다면 당연히 돌골과 또 몽골인데요. 현대에까지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목민은 단연 돌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돌골족입니다. 투르크족입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스탄이라는 이름을 가진 투르크메니스탄이라든지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전부 투르크족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터키도 역시 돌골족 투르크족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돌골족들이 유연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552년에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이후에
유연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오히려 유연을 제압을 하고 몽골 초원과 이제는 그 세력이 중앙아시아까지 뻗게 돼서요. 초원의 강력한 지배자가 됩니다. 자, 부민카간, 토문카간, 투멘카간이라고 합니다. 투르크족을 최초로 국가를 세웠던 사람인데요. 이 투멘이 처음에 유엔에 혼인동맹을 제안을 합니다. 그러다가 거절당하고 그 다음에 홧김에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요. 근거지를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요. 한가이 산맥 웨투켄산으로 옮겨서 투르크를 건국을 합니다. 이때가 552년입니다. 자, 말씀드렸던 대로 텐산 산맥 이쪽에 원래 돌골족의 원주지였는데 이후에 웨투켄산, 이 한가이 산맥 웨투켄산으로 진출하고 그 이후에 힘을 비축해서 이 초원을 몽골 초원을 지배하고 서쪽에 중앙아시아를 포함하는 대제국을 건설했던 종족이 바로 투르크이죠. 자, 돌골 제국의 영역을 보시죠. 자, 이쪽에 만주부터 시작을 해서 카스피해 이쪽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중앙아시아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투르크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요, 돌골 제국이 너무 제국이 크니까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데요. 이때의 남쪽에 지지부진하게 5, 16국으로 갈라져 있던 이 세력들이 남쪽의 수나라에 의해서 통일이 되면서 남쪽에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되죠. 이 이후에 수나라 이후에 얼마 있어서 당나라가 또 재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나라와 돌골의 강력한 경쟁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630년에 이세민의 당태종 이세민에 의해서 동돌골이 멸망하게 되고요. 657년 당고종에 의해서 서돌골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지도의 모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파미르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쪽이 소위 중앙아시아 지역인데 당나라가 중앙아시아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역을 진출하게 되는 것이죠. 서역을 진출하게 되니까 기존의 비단길을 완전히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나라가 서역 진출하면서 비단길이 다시 한번 활성화가 되고요. 당의 도자기와 비단이 서역으로 팔려가서 아주 굉장한 인기를 누리게 되고요. 자, 유례 없이 국제제국 개방적인 당나라 문화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자, 지금 보시는 상상도가 장안의 모습인데요. 100만이 되는 대도시입니다. 주작대로라고 하는 중심 도로 양 주변으로 바둑판 모양으로 아주 질서정연하게 계획적으로 펼쳐져 있는 도시가 바로 장안인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 당나라 때는요. 불교로 마음을 닦고 도교로 몸을 닦고 유교로 세상을 다스린다. 자, 그만큼 많은 종교들이 자유롭게 포교활동을 할 수 있었던 시대가 바로 당나라 시대입니다. 불교, 도교, 만이교, 이슬람교 사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조라스터교, 심지어는 기독교 일파인 네스토리우스파까지도 이 자유롭게 당나라에 와서 포교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당나라는요. 개방적인 그런 나라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개방성이 어디서 왔겠는가? 이 개방성은 바로 북방 유목민에게서 온 것이죠. 선비족에게서 온 것이죠. 자,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751년에 이 당나라가 아랍 세력과 중앙아시아에서 붙습니다. 아주 탈레스 전투라고 너무 유명한 전투인데요. 이 탈라스 전투에서 누가 그 당나라 군대를 이끌고 가냐면 고구려 출신 고선지 장군입니다. 고선지 장군이 맹활약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당나라가 얼마나 개방적인 나라냐라고 하는 것을 이 대목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 동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이 다 당나라로 유학을 와서 배워갈 정도로 이 당나라는 국제적이고 개방적인 그런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역사학자들이 이때를 일컬어서 동아시아 문명이 꼽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 문명의 문물과 제도라는 측면에서 동아시아적인 그런 질서가 이때 당나라 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당나라는 동아시아 문명의 전범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소위 동아시아 문명이라는 것, 동아시아적 가치라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북방의 유목민 출신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한족의 전통에다가 비단길을 통해서 수입된 서역의 문명이 결합된 국제적인 성격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아시아적이다라고 말하는 그 내막을 살펴보면 굉장히 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문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유목민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중국사도 새롭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당나라에 의해서 돌골이 일단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제2 돌골이 몽골 초원의 힘의 공백을 잠깐 메우다가
그 몽골 초원을 또 다른 투르크족인 위구르가 등장해서 몽골 초원을 지배하게 되고요. 그때 활약했던 나라가 지금의 티베트, 토번이라고 합니다. 티벳에서도 강력한 티벳 제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티벳과 위구르는요, 오늘날에도 중국의 일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자, 돌골족이 당나라에서 멸망하고 그 빈 공백을 위구르족이 또 다른 돌골족인 위구르족이 메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5개의 유목제국을 보셨습니다. 첫 번째 흉노족이요. 흉노족의 뒤를 이어서 선비족이 몽골 초원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유연의 뒤를 이어서 돌골족이 강력하게 중앙아시아까지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나중에 또 다른 투르크족인 위구르족이 몽골 초원을 차지하는 그것까지 여러분이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이 이후에 이제 거란, 여진 뭐 이런 나라들이 또 다른 몽골 초원의 주인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몽골 초원을 지배했던 유목제국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